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의식 비교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방문한 CNN 다큐멘터리 팀이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되자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시청자들은 이런 장면이 송출되면 일본과 중국이 괜찮겠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실제로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스태프들은 오열하기까지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CNN 다큐멘터리 팀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해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 벨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모든 일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CNN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부서의 원래 기획회의였는데 최근 몇 개월간 우리 부서의 시청률이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국장님은 회의 시작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감동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시야를 담은 그런 기획 말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아시아 담당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전 세계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시리즈물은 어떨까요? 특히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거죠. 이어서 아시아 담당 부장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을 도울지 여부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적 차이, 교육 방식의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안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저는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각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불렀죠. 이 프로젝트 총괄 PD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번엔 꼭 좋은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4년 전 제가 일했던 다른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시청률을 위해 내용을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신입 PD였던 저는 결국 그 지시에 따랐다가 큰 논란에 휘말렸었죠.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방송사를 떠나야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방송계를 떠날까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CNN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절대 조작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담겠어. 진실만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어. 그 주 금요일 촬영 국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촬영 장소와 순서를 논의했죠.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시청층이 크니 그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촬영하세요.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키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은 시장이 작고 특별히 기대할 만한 내용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지로 미뤄두죠. 라고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충 삼성과 K-팝 정도나 알고 있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도 없었죠.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일본의 오랜 문화 역사나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은 부수적인 촬영지 정도로만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촬영 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내내 한국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작진의 관심은 온통 일본과 중국에 쏠려 있었죠. 한 달 동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출발 일주일 전 제작팀 최종 미팅에서 각자 담당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제게도 큰 기회였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교토와 도쿄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하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목표로 잡았어요. 한국은 솔직히 아무 장소나 골라서 대충 찍기로 했죠.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비자와 행정 절차를 담당하던 에밀리가 급히 미팅룸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PD님, 큰일 났어요. 일본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후원받기로 했던 특별 촬영 비자가 지금 심사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본이 첫 번째 주요 촬영지였는데 이걸 건너뛸 수는 없었거든요. 모든 일정이 엉켜버린 상황이 됐죠. 홍보팀에서는 이미 방영 날짜를 알렸고 광고주들과의 계약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급히 본사 국제부와 통화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끝에 본사에서는 그럼 일단 한국에 먼저 들러서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주요 촬영지로 계획했던 일본을 가지 못하고 별 기대도 안 했던 한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니 허탈했거든요. 마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리그 경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한국이라 솔직히 별 기대가 안 되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던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CNN에 온 후 처음으로 맡게 된 대형 프로젝트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과거의 잘못으로 생긴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담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뭘 찍을 수 있을까? 시간 낭비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정도 잠들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짐을 찾아 서둘러 숙소로 향하고 싶었죠. 팀원은 총 6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 카메라맨 토마스, 음영 담당 사라, 조명 담당 마이클, 행정 담당 에밀리, 그리고 연구원 제이슨까지 함께였어요. 모두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 담당 토마스는 30kg이 넘는 장비를 혼자 끌고 있었죠.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마스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토마스가 들고 있던 장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굴러 내려갔죠. 그 안에는 최신형 4K 카메라와 렌즈들이 들어 있었는데 무려 $20,000가 넘는 고가 장비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토마스가 외쳤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 비싼 카메라 장비가 망가졌다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몇 분이 즉시 달려와 다치지 않으셨어요? 짐 옮겨드릴게요. 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한 28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망설임 없이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어 올렸고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토마스의 상태를 확인하며 영어로 Are you okay? 라고 물었어요. 또 다른 분은 주변에 흩어진 작은 액세서리들을 재빠르게 주워주고 있었죠. 심지어 근처 경비원까지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순간 의아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나서서 돕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건지 궁금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자리를 떴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느껴진 바깥 공기도 색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일단 호텔에 체크인하고 내일부터 주변을 둘러보자고 했어요. 모두가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예상치 못한 인상들이 이어졌어요. 우선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어요. 자동 발매기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없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죠.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거든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니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지하철 환승 시스템도 무척 효율적이었어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보며 사라가 감탄했죠. 와, 이건 뉴욕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인데 우리는 아직도 종이 시간표를 써.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걸 보고 마이클이 이거 미국보다 앞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아마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일 거야 라고 답했어요. 아직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영어 안내 방송도 깔끔하게 나오고 표지판에도 영어가 잘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길을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의외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대단한 나라는 아닐 거야 라는 인식이 강했죠. 어차피 곧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었고 본사에서도 굳이 한국은 나중에 찍으면 된다는 시기였으니까요. 30분쯤 지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도 매우 신속했죠. 프론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해줬고 CNN의 다큐멘터리 팀이시죠. 특별히 물품 보관실을 따로 마련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예약 시 남긴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어요. 숙소에 들어선 뒤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상태라 든든한 식사가 필요했거든요. 호텔 프론트에 내려가 근처 식당을 물어봤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를 꺼내 몇 군데를 표시해 주었어요. 여기에 있는 한 식당이 외국인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영어 메뉴도 있어요. 프론트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였죠. 밖은 벌써 어두워졌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늦은 시각에도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데 서울은 달랐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영어 메뉴판도 내어줬어요. 비빔밥, 불고기, 갈비탕 등 다양한 메뉴가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 고르기가 쉬웠어요. 저는 비빔밥을, 다른 팀원들은 불고기와 갈비탕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는 순간 또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주문한 메인 요리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함께 나왔거든요. 토마스가 당황한 얼굴로 이건 다 뭐야? 우리 주문 안 했는데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는 메인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추가 요금은 없어요. 뉴욕에서는 사이드 메뉴 하나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내오는 게 모두에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맛도 정말 좋았죠.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팀원 전원이 만족하며 식사를 즐겼어요. 특히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고기가 한데 어우러져 눈으로 봐도 예쁘고 맛도 훌륭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일로 한국에 오셨나요?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다고 하자 한국에 잘 오셨어요.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과일 접시를 서비스로 내어주었어요. 이런 다정한 환대에 다들 감동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말을 꺼냈어요. 진짜 친절한 나라 같아요. 처음 왔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건 외국인을 대하는 특별한 배려일 거야. 실제 생활은 다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새벽 6시인데도 벌써 거리가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는 상점들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거리의 청결함이 눈에 띄었죠.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서울은 꽤 깔끔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조식을 하며 팀 미팅을 했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를 좀 둘러보면서 혹시 찍을 만한 게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죠. 라는 제안이 오갔죠. 그러다 에밀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PD님,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일 바로 도쿄로 갈 수 있대요. 다들 안도하며 일본행 준비를 서둘렀어요. 짧은 서울 체류였지만 희한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룻밤만 머물렀는데도 뭔가 정이 들었나 봐요. 그렇지만 일본 촬영이 메인이었고 본사에서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타면서도 서울에서 받은 크고 작은 친절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공항에서 도와준 사람들, 지하철의 편리함, 식당에서의 따뜻한 환대,
하지만 본격적인 건 일본 촬영이라는 압박이 더 크게 다가왔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과거의 상처도 씻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방송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고 이어질 일들을 전혀 예측 못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역시 세련되고 정돈된 곳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문제없이 진행됐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전철 시스템도 좋아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노인 역할을 맡은 분을 투입하려면 교육청과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가 필수였어요. 처음에는 낙관했어요. 일본은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달랐어요.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담당자들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죠. 교육청을 찾았을 때 첫 충격이 왔어요. 입구에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고 담당 부서를 찾는 데만 1시간이나 걸렸어요. 겨우 도착했더니 외국 방송 촬영은 특별 심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했죠. 게다가 그 서류들은 전부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어요. 다행히 팀에 일본어 가능한 연구원 제이슨이 있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손이 많이 갔죠.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특별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게다가 서류를 제출해도 검토 기간이 열흘 이상 걸린다고 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슨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진행이 더딘 곳인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서류만 작성했네요. 저도 일본이 체계적이라더니 허가 과정은 생각보다 느려하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일본이 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참았어요. 본사는 빨리 촬영 장면을 확보해라고 계속 재촉했는데 허가가 내려오지 않으니 애가 탔죠. 그러면서도 서울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진행이 자꾸 막히는 걸 보니 스스로도 의외였어요. 촬영 허가를 받는데 꼬박 열흘이 걸렸어요. 허가 조건도 까다로웠죠. 촬영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고 횡단보도를 완전히 막으면 안 되며 학생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경찰관 한 명이 현장에 항상